밤 늦은 시간,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이 샤워하러 간 사이 탁자 위 남편의 핸드폰에서 알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생겼대. 8주 차래.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야. 확인하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최근 난임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확인한 남편의 결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 저는 그 결과를 남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질까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그 남편은 밖에서 내연녀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빈 화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대를 끊어먹는 며느리라고요. 본인 아들이 빈 화분이라는 것도 모르면서요. 남편은 남의 집 아기인 줄도 모르고 내연녀의 임신 소식에 들떠서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젊은 청춘 바쳐 세우고 키워온 회사 지분 절반을 달라면서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회사 직원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모두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울며 빌었을까요? 도망쳤을까요? 아니면 뻔뻔하게 버텼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도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 이름은 이수정, 35살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두세요. 우리네 사연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 참고은의 대표 이수정입니다. 28배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사업이 어느덧 직원 2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중장년층 여성분들 사이에서 가성비 좋고 성분 착한 화장품으로 입소문이 났죠. 밤새 연구하고 발품 팔아 원료 찾아다니고 거래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도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백년 크림 원료 단가가 좀 비싸더라도 최상급으로 쓰세요. 우리 고객님들 눈이 높으세요. 품질 차이 금방 아십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지시를 받아 적었습니다. 마케팅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진이 좀 줄어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보세요. 한번 믿고 쓰신 분들은 평생 고객이 되십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면서 대표님 판단이 늘 정확하시죠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제가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 시댁 현관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순진했습니다. 사업이 바빠 집안일에 신경 쓸 여력이 없으니 남보다는 가족이 낫겠다 싶어 남편을 인사총괄이사로, 시어머니를 사내 감사로, 시누이를 재무팀장으로 채용했습니다. 가족이니까 회사를 제 일처럼 아껴줄 거라 믿었죠. 수정아, 과일 좀 깎아라.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시어머니는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좀 얇게 깎아. 껍질에 살이 다 붙었잖아. 회사에서는 똑똑한 척해도 살림은 영 꽝이야, 꽝.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로 옆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든 말든 관심이 없다는 듯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만 해도 어머니, 수정이한테 왜 그러세요라며 한마디쯤은 해줬는데 요즘은 그런 말조차 없어졌습니다.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손만 뻗어 사과 한 조각을 집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수백 명의 직원이 제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결제 서류에 제 도장이 찍혀야 수십억 원이 오가고 제 판단 하나에 신제품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 집 문지방만 넘으면 저는 그저 돈 벌어오는 사람 취급이었습니다. 아니, 돈 벌어오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괜찮아. 가족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퇴근길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신제품 론칭 회의를 마치고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익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대학병원. 한 달 전쯤 남편과 함께 난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날로 심해졌거든요. 남편은 처음엔 뭘 그런 걸 검사까지 받아라며 시큰둥했지만 제가 먼저 가자고 졸라서 겨우 함께 병원에 갔었습니다.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사실 좀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게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뻔했으니까요. 벌써부터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라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 2장이 나왔습니다. 한 장은 제 이름, 한 장은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이수정, 검사 결과 정상, 자궁 및 난소 기능 양호, 자연 임신 가능. 휴, 일단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한테 문제가 없다면 왜 3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걸까요? 손이 떨렸지만 남편의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박성훈, 폐쇄성 무정자증, 정자수 측정 불가, 자연 임신 불가능. 글자들이 눈앞에서 뒤죽박죽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손에서 힘이 풀려 결과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한테 온갖 모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다고, 배가 왜 이리 조용하냐는 것, 팔자가 드세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는 것,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우리 며느리는 뱃속이 냉골이야라는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던 순간들. 그 모든 말들을 이 악물고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받은 구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시어머니 앞에 이 종이를 들이밀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곧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다. 회사에서도 본인이 능력으로 인사총괄이사 자리에 올랐다고 믿고 있었죠. 사실은 제가 가족이니까 믿고 맡긴 건데 남편은 그걸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회의 때마다 제가 인사 시스템을 다 정비했습니다라며 공을 자기 것으로 돌리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감.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겠죠.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면서 이 사실을 전할 수 있을까? 둘이 조용히 앉아서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함께 치료 방법을 알아보자고 그렇게 부드럽게 말해주면 될까? 결국 저는 결과지 2장을 모두 서재 금고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말하지 말자. 적절한 때를 봐서 남편이 받아들일 수 있게 조심스럽게 꺼내자. 그게 남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주말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수정아, 이리 와봐.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제 배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속이 좀 어떠냐? 혹시 입덧 같은 거 없어? 아니요, 어머님. 별일 없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별일이 없긴.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옆집 며느리 있잖아, 김씨네. 걔는 작년에 결혼해서 벌써 아들 낳았다더라. 김씨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는 묵묵히 밥만 떴습니다. 근데 우리 집은 뭐냐?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니 내가 친구들 만나면 손주 자랑할 게 없어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남편은 옆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몰아세워도 한마디 거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 이야기를 듣는 사람처럼요. 시누이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옳게, 혹시 병원 가봤어? 요즘은 검사하면 금방 알 수 있다던데. 그래. 병원 가봐라.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대화가 자기와는 상관없다는 듯이 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어머님. 시간 나면 가볼게요. 아직 검진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시간 나면이 뭐야? 당장 가봐. 애 못 낳으면 집안대가 끊기는 거야.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떴습니다. 요즘 친구들 모이면 다들 손주 자랑이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굴렸습니다. 금고 속에 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제 한마디 해주려나. 어머니, 밥 먹을 때는 좀 조용히 하시죠. 하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위로나 감싸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그래. 네 마누라 감싸는 거 보기 좋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남편의 검사 결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이 종이 한 장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시누이의 눈치도 제가 받는 모든 구박도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금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남편이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할 방법을 찾아야 해.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해 나가면 돼.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거실로 나갔더니 남편에게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회식이 늦게 끝났네요. 응, 팀원들이랑 한잔했어. 남편은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는 곧장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남편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있는 거니까요. 결혼 3년 동안 남편 휴대폰을 몰래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진동이 울리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지수.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회사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거래처 담당자인가? 저도 모르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팝업창에 메시지 일부가 보였습니다. 자기야, 오늘 자기가 사준 가방 너무 예뻐. 벌써 보고 싶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야? 오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지만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아니야. 뭔가 오해겠지. 남편한테 사촌 여동생이 있었나? 아니, 남편은 사촌 여동생이 없는데. 그럼 누구지? 회사 팀원? 아니, 팀원한테 가방을 사주고 자기야 소리를 들어? 그리고 내가 이름을 모르는 직원이 회사에 있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어제 저는 남편의 검사 결과를 숨겨줬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사실을 알면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가방을 사주고 있었다고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축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나왔습니다. 뭐해? 아무것도. TV 보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썼습니다. 남편은 별 관심 없다는 듯 휴대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따져볼까? 지금 당장 가서 그 최지수가 누구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오해라면 괜히 부부 사이만 어색해질 테고, 만약 진짜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시어머니가 알면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일단 지켜보자.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저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문자를 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회의를 주재하고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과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평소처럼 가볍게 인사를 건넸고 남편도 별다른 기색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건물에서 일하니 얼굴을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길어지면 누구와 밥을 먹는 건지 궁금했고 야근을 한다며 늦게 들어오면 정말 일을 하는 건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제 앞에서 당당하게 웃고 농담을 던지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 태연함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문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이 터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누르며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도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분명 회사에서는 저보다 먼저 나갔는데 집에는 저보다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디 들렀다 온 건지 누구를 만나고 온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밥상에 둘러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정아, 오늘 사주 보는데 다녀왔다. 뜬금없는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사주요? 응. 왜 우리 집에 아이가 안 생기나 궁금해서 용하다는데 찾아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 점쟁이가 뭐라는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숟가락만 쥐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사주가 아이 복이 없는 사주래. 팔자가 너무 세서 아이가 안 들어선다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식 인연이 박하대. 황당했습니다. 사주가 세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요? 전생의 죄라고요? 저는 병원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는데요. 어머님, 그런 건 미신이에요. 요즘 세상에 사주 때문에 아이가 안 생기는 게 어딨어요. 미신이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야, 내가 널 위해서 큰돈 들여 알아본 건데 그게 할 소리야? 오만하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질 하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엔 쉽게 잘 났는데 너는 3년이 지나도록 왜 이 모양이야? 대체 몸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말은 이미 수십 번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알만 굴렸습니다. 친구들만 모이면 다들 손주 자랑이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친구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대는지 알기나 해?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으면 지나갑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그냥 물만 처먹는 빈 화분이야.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걸음을 아무리 줘도 싹을 못 틔우는 죽은 밭이라고. 이러다 우리 집안대가 끊기게 생겼어. 빈 화분, 죽은 밥, 대가 끊긴다. 그 말들이 가슴에 날카로운 못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줬습니다. 어머님, 빈 화분은 제가 아니에요. 어머님, 아들이 빈 화분이에요.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병원 검사 결과에 분명히 써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밭이어도 뿌려질 씨가 없으면 어떻게 싹이 나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만. 서재 금고에 있는 그 종이 한 장이면 이 모든 굴욕이 끝납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한테 빈 화분이라고 죽은 밭이라고 모욕을 주는데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 묻는 것조차 의미 없다는 듯이. 비겁한 사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구나. 아마 처음부터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이 집안이 발칵 뒤집어질 겁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질 수도 있고 남편은 자존심에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아직 최지수라는 여자의 정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죄송하면 뭘 해? 결과를 가져와야지. 저녁을 거의 먹지 못하고 밥상을 치웠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돗물 소리에 묻혀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빈 화분.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빈 화분 소리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대표로서 업무를 보고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살림을 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응. 협력업체. 남편은 짧게 대답하고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부쩍 회식이 잦았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최지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에 손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잠금이 풀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욕실로 들어가느라 잠금을 안 한 모양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의 초음파 사진. 그 아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기 생겼대. 8주 차래. 오늘 병원에서 심장 소리 들었어. 너무 신기하고 감동이야.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8주. 8주면 제가 매일 남편 옆에서 잠들고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주고 시어머니한테 빈 화분 소리를 들으며 참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깐. 남편은 무정자증입니다.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다고 검사 결과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죠?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듯이. 남편은 자기가 무정자증인 걸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임신했다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자기 아이라고 착각하게 되겠죠. 저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아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둘 다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도 속이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나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름 끼치도록 역겨웠습니다. 나 먼저 잘게. 남편은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길 같은 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이 실장이 심각한 얼굴로 대표이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실장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초창기부터 함께한 변호사 출신 비서실장으로 법률과 회계 양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뭔데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서 보고드립니다. 재무팀장님과 감사님이 유령 직원 10명의 급여를 3년째 가로채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확인된 금액만 15억이 넘습니다. 재무팀장은 신우이 미나, 감사는 시어머니 말자. 15억. 저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네. 회계 장부와 카드 내역, 가짜 직원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대표님께 먼저 보고드리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한심해서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었던 제 자신이 이 실장,
네, 대표님. 저는 이 실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죠?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이 실장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눈과 귀가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감사지기를 이용해 이곳저곳 기웃거렸고 신우이는 재무팀에서 돈의 흐름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인사총괄이사로서 직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회사 밖에서 만났습니다. 퇴근 후 회사에서 떨어진 조용한 카페. 이 실장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대표님 역할 분담을 정해야 합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횡령 증거 수집을 맡겠습니다. 회계 장부 원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유령 직원 급여 이체 기록까지 법적으로 완벽한 증거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요?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연녀 신상 파악. 둘째, 남편분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안심시킨다고요? 네. 아직 저희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됩니다.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한다니.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모일 때까지 참아야 했습니다. 며칠 뒤 이 실장이 내연녀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최지수 29살. 본명은 김지영입니다. 본명이 따로 있어요? 네. 과거 이력이 좀 복잡합니다. 유흥업 쪽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최근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진 게 불과 석 달 전입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아이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높습니다. 시기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남편분의 검사 결과를 생각하면 뱃속 아이가 남편분의 아이일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저 여자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남편에게 접근해 당신 아이라고 속인 겁니다. 남편의 돈과 지위를 노리고요. 정확히는 제가 남편에게 준 돈과 지위겠죠. 남편분은 대표님이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걸 숨기고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행동한 것 같습니다. 최지수는 그 말을 믿고 접근한 거고요. 씁쓸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내연녀에게 허세를 부리고 내연녀는 남편을 이용하려 하고 서로 속고 속이는 사기꾼 커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이 실장? 저 두 사람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저희는 그 불씨에 기름만 부으면 됩니다. 이 실장이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3년 동안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배신당하셨다는 걸 아시면서도 매일 얼굴 맞대고 밥 먹고 같은 회사에서 일하셔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힘들죠. 매일 밤 잠이 안 와요. 식탁에 앉아서 시어머니 얼굴 보면 속이 뒤집어지고 회사에서 남편이랑 눈 마주치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으시는 거잖아요. 참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실장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적절한 때가 올 때까지요. 제가 먼저 흔들리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해요. 이 실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뭔데요? 가족이라 믿은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악용한 저 사람들이 잘못인 겁니다. 대표님은 누구보다 선의로 대했어요.
그걸 이용한 건 저쪽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실장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실장. 저는 끝까지 대표님 편입니다.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누구 하나 제 편이 없었거든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전부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서 저를 이용만 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실장, 증거 수집 일정은 어떻게 돼요? 2주 정도면 법적으로 완벽한 자료가 모일 겁니다. 좋아요. 그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며느리, 바보 같은 아내로 살겠습니다.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3년 동안 쌓인 게 있었습니다. 빈 화분 소리, 죽은 밭소리, 돈만 벌어오는 사람 취급. 그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돌려줄 날이 올 겁니다.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생각만으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휴대폰을 보지 않고 저를 기다리는 눈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방에 계셨고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수정아, 앉아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할 말이 있어. 남편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만하자니요?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자는 거야.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묻는 것처럼 가볍게.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일부러 당황한 척 물었습니다. 잘못이고 뭐고 없어.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아. 3년 동안 애도 없잖아. 애가 없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삼켰습니다. 3년 동안 노력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병원도 같이 갔고. 그래서 뭐, 결과가 없잖아.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 사랑하는 여자 생겼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저는 모른 척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여자요? 응.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걔는 너랑 달라. 따뜻하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줘.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줘.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다고요? 다른 남자아이를 당신 아이라고 속이는 여자가요? 제가 3년 동안 당신 편이 되어준 건 기억도 못하면서요? 그리고 걔는 남편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업적이라도 이룬 것처럼. 내 아이를 가졌어. 아,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의 그 자신만만한 표정이 산산조각 나는 날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했습니다. 아이요?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요? 응. 8주째야. 병원에서 심장 소리까지 확인했어. 건강하대. 남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 이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는 거잖아. 너도 힘들잖아. 우리 엄마한테 구박받고 애도 못 낳고 차라리 헤어지는 게 서로 좋지 않아?
마치 제게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보,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속으로는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애처롭게 매달리는 아내 역할을 했습니다. 제발이요. 3년을 함께 했잖아요. 좋았던 시간도 있었잖아요. 남편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정아, 이미 결정한 거야. 괜히 추하게 굴지 마. 추하게 굴지 말라고요? 당신이 내 연녀랑 바람 피우고 가족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게 추한 거 아닌가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얼굴에 미소까지 띄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됐어.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성훈이가 결정했으면 된 거야. 솔직히 나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싶었어. 3년이나 기다렸으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니야?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진짜 임신한 거야? 성훈이 아이. 네, 어머니. 8주째예요. 건강하대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에 핏줄이 생기는구나. 박씨 가문의 대가 이어지는구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 꿇고 있는데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니. 시어머니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승리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어. 빈 화분이라고 했잖아. 역시 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야. 성훈이는 멀쩡한데 3년 동안 왜 소식이 없었겠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빈 화분은 당신 아들이에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이제 됐다. 성훈아, 이혼 서류 준비해. 빨리 정리하고 새 며느리 맞아야지. 아이 뱃속에 있을 때 결혼해야 명분도 서고. 새 며느리라니. 사기꾼을 새 며느리로 맡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시누이 미나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분위기가 왜 이래요? 어머니 왜 이렇게 기분 좋으세요?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나야, 좋은 소식이야. 성훈이가 아이 생긴대. 다른 여자한테. 진짜요? 오빠 대박. 축하해요. 시누이가 남편에게 달려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올케는요? 시누이가 바닥에 앉아 있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연히 이혼이지. 빈 화분한테 더 기대할 게 뭐 있어.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올케, 미안한데 어쩔 수 없네. 역시 문제는 올케 쪽이었나 보다. 우리 오빠는 멀쩡하잖아. 증명됐네. 증명이라니. 당신 오빠가 무정자증인 걸 알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세 사람이 서로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마치 축제라도 난 것처럼 손뼉을 치고 어깨를 두드리고 기쁨을 나눴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년 동안 이 사람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회사에서 번 돈으로 이 집 생활비를 대고 명절마다 선물을 사들고 왔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용돈을 챙겼고 시누이 결혼 자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빈 화분 소리와 환호하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좋아요. 실컷 웃으세요. 그 웃음이 오래가나 보자.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이혼 생각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어머님, 그래도 3년을 함께 산 정이 있는데요. 정리할 시간은 주셔야죠. 제 물건도 있고 회사 일도 인수인계해야 하고요. 회사 일이라는 말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살짝 변했습니다. 아, 맞다. 회사. 회사는 제 거죠. 이 집도 제 집이었죠.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알았어. 시간 좀 줄게. 대신 너무 오래 끌지 마. 한 달 안에 정리하자.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남편이 말했으니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회사 문제가 걸려서 함부로 쫓아내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요. 제가 나가면 이들의 회사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은 해봤을까요? 아니면 이미 횡령으로 돈을 다 빼돌려서 제 활용 가치가 없어진 걸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해서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사람들 눈에 저는 뭐였을까요? 돈 벌어오는 기계,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부품, 가족이라고 믿었던 건 저뿐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이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내연녀가 임신했다고 하네요. 자기 아이라고 믿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예상대로군요. 증거 수집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횡령 자료는 거의 완성됐고 법인카드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까요? 3주면 법적으로 완벽한 자료가 모입니다.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대표님. 조금만 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새로 태어날 아이 이야기, 새 며느리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다. 당연히 아들일 거예요, 어머니. 우리 집안은 아들 복이 있잖아요. 새 며느리 얼굴 빨리 보고 싶네. 예쁜 애라며? 웃음소리가 벽을 타고 제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실컷 웃으세요. 새 며느리 맞이 준비도 하시고요. 아이 이름도 지어보시고요. 곧 그 모든 게 물거품이 될 테니까. 그 아이는 남편의 아이가 아닙니다. 남편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새 며느리라고요? 그 여자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기꾼이에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진실을. 창밖으로 어두운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없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3주. 딱 3주만 더 참으면 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온 지 며칠 뒤 남편이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는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남편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위자료 같은 거 필요 없어. 대신 회사 지분 반 내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회사 지분이요? 왜 못 알아들어? 참고은 지분 절반. 내가 3년 동안 인사관리해서 키운 회사잖아. 당연히 내 몫이 있어야지. 남편이 다리를 꼬며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뻔뻔한 표정이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 기간 중 증가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변호사님 맞죠? 옆에 앉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회사 지분 50%, 현 시가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웃어? 아니, 그냥 대단하다 싶어서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지분 50%는 안 돼요. 뭐?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분을 나누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져요. 이사회 구성도 복잡해지고 의사결정도 느려지고 회사가 흔들리면 당신한테도 좋을 거 없잖아요. 그건 너 사정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똑바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분 대신 현금으로 줄게요. 남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현금? 네. 50억?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변호사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입꼬리가 슬쩍 올라갔습니다. 50억이라. 대신 시간이 필요해요. 주식 처분하고 자금 만들려면 최소 3주는 걸려요. 3주? 네. 3주만 주면 50억 현금으로 맞춰줄게요. 남편이 턱을 문질렀습니다.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분 50%. 제 회사는 결혼 전부터 이미 가치가 많이 오른 상태였기에 법정에 가도 지분 50%를 받을 수 없을 거란 걸 남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단지 협상의 미끼로 던진 거일 테죠. 하지만 현금 50억은 다릅니다. 남편도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 아니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분보다 더 현실성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역시나 남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탐욕의 빛이었습니다. 좋아.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주. 법원 조정기일에 맞춰서 가져와. 그때 안 가져오면 남편이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 엎어버릴 거야. 알지? 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3주 뒤에 보자.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억?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지킬 수 있다면 싼 값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3주. 3주면 충분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의 횡령 증거를 완성하는데 충분한 시간이에요. 남편의 업무상 배임 증거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실장이 수집한 자료들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3주면 딱 맞습니다. 저들은 50억 현금에 눈이 멀어 3주를 허락했습니다. 그 3주가 저들에게는 마지막 시간이 될 줄도 모르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 실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주 확보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해 주세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저들에게는 최후의 만찬이 될 시간. 저에게는 복수를 완성할 시간.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허망하게요. 시누이가 차를 몰고 와서 짐을 실었습니다. 캐리어 4개, 박스 6개. 3년 동안 제 집에서 공짜로 먹고 자면서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드디어 나도 손주를 보는구나. 너무 미워하지 마. 다 너가 문제였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된 집. 이상하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주. 저에게는 증거를 완성할 시간이었지만
저들에게는 마지막으로 날뛸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는데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명품 선글라스.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 빛나는 차림이었습니다. 최지수. 내연녀가 제 회사 로비 한복판에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뭘 봐? 인사 안 해? 내연녀가 지나가는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직원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박성훈 이사님 여자친구야. 곧 사모님 될 사람이라고. 사모님?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사 지분은 안 주기로 했습니다. 현금 50억만 주기로 했어요. 이혼하면 남편은 이 회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이라고요? 남편이 내연녀에게 뭐라고 설명한 걸까요? 이혼해도 회사에서 자기 자리는 유지될 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50억 받아서 새 회사를 차릴 거라고 했을까요? 어느 쪽이든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야, 너. 내연녀가 안내데스크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커피 가져와. 아메리카노. 얼음 적게.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님, 여기는 안내데스크입니다. 카페는 지하 1층에.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연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곧 이 회사 사모님 될 사람이야. 사모님이 커피 달라는데 안내데스크고 뭐고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야?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내연녀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아줌마네. 아줌마. 35의 아줌마 소리를 듣다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 우리 오빠 보러 왔지. 왜 안 돼? 내연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아줌마. 눈치 있으면 빨리 방 빼. 알았지? 방을 빼라고요? 무슨 방을요? 무슨 소리예요? 모르는 척하지 마. 3주 뒤에 50억만 주고 남은 돈으로 딴 데 가서 살아. 여기 회사도 아줌마 살던 집도 이제 다 우리 거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여자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내연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쟤? 겁나게 여유 있네? 여유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굳이 싸울 필요가 없을 뿐이에요. 3주 뒤면 저 여자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했는지 알게 될 테니까. 두 번째 주, 이 실장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대표님, 법인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하루 사용액이에요? 네. 어제 하루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하루에 3천만 원을 긁었다고요? 내역 보시면 전부 백화점 명품관입니다. 가방, 시계, 의류, 보석. 감사님과 재무팀장님 두 분이 나눠서 쓰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집에서 나간 뒤로 미친 듯이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회사 나오지도 않으면서 법인카드는 어떻게 해? 두 분 다 아직 공식적으로 해임되지 않으셨으니까요. 법인카드 권한이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차피 50억 들어올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쓰는 돈은 나중에 50억에서 까면 된다고. 계속 모니터링 해주세요. 전부 기록으로 남겨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세 번째 주,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이 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방금 회사 자금 이체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오늘 오후에 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2억이요? 어디로요? 부동산 계약금입니다. 강남 아파트 매매 계약금으로 송금됐습니다. 누구 명의예요?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지수입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내연녀 명의로 아파트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금을 회사 자금에서 빼간 겁니다. 인사총괄이사 결제로요. 남편이 회사 돈으로 내연녀 명의 아파트 계약금을 냈다고요? 이건 배임이에요. 네, 대표님. 명백한 업무상 배임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 본인들 자리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인사, 감사, 재물을 모두 본인들이 쥐고 있으니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무모하게 행동할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 눈을 멀게 한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50억을 받기도 전에 미리 돈을 빼서 아파트를 사다니, 그것도 내연녀 명의로, 회사 자금으로. 증거 확보됐어요? 네. 이체 내역, 결제 기록, 부동산 계약서, 사본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했어요, 이 실장님. 대표님, 이 정도면. 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제 됐어요. 3주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 법인카드 남용 내역, 그리고 업무상 배임까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조정기일이 사흘 뒤죠? 네, 대표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준비하세요. 끝낼 시간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주 동안 저들은 마음껏 날뛰었습니다. 명품 사고, 갑질하고, 회사 돈 빼돌리고, 마지막 만찬을 실컷 즐긴 거예요. 이제 계산서를 받을 차례입니다. 조정기일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다 퇴근했습니다. 복도에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건물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저만 대표이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누군가의 가정이고 누군가의 꿈이고.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왼쪽에는 남편의 인사기록 카드가 있었습니다. 박성훈, 3년 전 입사, 인사총괄이사. 기록 카드에 붙은 증명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제가 직접 채용 결제를 했습니다.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른쪽에는 횡령 장부가 있었습니다. 유령 직원 명단, 법인카드 남용 내역, 아파트 계약금 이체 기록. 3년 동안 이 회사에서 빼돌린 돈이 숫자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두 서류를 번갈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증명사진, 빼곡한 횡령 기록. 같은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같은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랑해서 믿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진심으로 이 사람을 믿었습니다.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서 눈 감아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한 영수증을 올려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시누이가 결제를 자꾸 미뤄도 바쁘겠거니 했습니다. 남편이 이유 모를 야근이 잦아도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가끔 숫자가 안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서류가 늦게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마 가족이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나를 속일 리 없다고,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저의 안일한 믿음이 이 회사에 독버섯을 키웠습니다. 3년 동안 저들은 제 믿음 뒤에 숨어서 회사를 좀먹었습니다. 제가 눈 감아주는 동안 15억을 빼돌리고 직원들 위해서 갑질하고 회사 돈으로 명품을 사고 아파트 계약금을 냈습니다. 만약 제가 진작 눈을 떴다면, 3년 전에, 아니 1년 전에라도 제대로 살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미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 회사를 함께 키운 직원들에게, 저를 믿고 따라와 준 사람들에게 제가 대표로서 회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에요. 남편에게 배신당해서 분하고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해서 억울하고 그런 감정만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대표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회사를 지키기 위해, 직원들의 일터를 지키기 위해, 제 안일함이 키운 독버섯을 제 손으로 뽑아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제가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법원 조정실에서 모든 게 끝납니다. 남편은 50억을 받으러 올 겁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뒤에서 킥킥거리며 구경하겠죠. 내연녀는 새 아파트 열쇠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들이 받게 될 건 돈이 아닙니다. 저는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제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내일 끝내겠습니다. 대표로서,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제가 키운 독버섯은 제가 뽑겠습니다. 조정기일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 5시,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2~3시간 눈을 붙였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이구나.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이 조금 꺼졌습니다. 3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비비크림 바르고 눈썹 그리고 립스틱 1번 바르면 끝. 회사 대표라고 해서 특별히 꾸밀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꺼냈습니다. 꼼꼼하게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크서클 위에 컨실러를 두껍게 올렸습니다. 볼에 하이라이터를 넣어 생기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라인을 길게 그었습니다. 평소보다 진하게, 날카롭게, 아이섀도우는 깊은 브라운으로 눈매가 또렷해졌습니다. 마스카라를 올리고 눈썹을 정리하고 블러셔를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립스틱, 서랍 깊숙이 있던 레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3년 전 결혼식 날 바르고 한 번도 안 쓴 색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붉은 입술로 웃으며 평생을 함께할 사람 옆에 섰습니다. 그 립스틱을 바르면서 생각했죠. 이 색은 특별한 날에만 바르겠다고. 남편과 기념일을 보내는 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 그런 행복한 날에만. 하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이 립스틱을 다시 꺼냅니다. 남편과 이혼하는 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는 날. 이것도 특별한 날이긴 하네요. 다른 의미로 입술에 천천히 발랐습니다. 거울 속 여자가 달라졌습니다. 초라한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날카로운 회사를 이끄는 CEO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수정,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개 들어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내는 죽어. 박성훈의 아내 이수정은 오늘 법원에서 죽는 거야. 거울 속 여자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대신 대표 이수정만 남는 거야. 참고은의 대표이사 이수정. 이 회사를 세우고 키우고 지켜온 사람.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아깝다. 저들한테 눈물 보여주지 마. 약해 보이지 마. 절대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늘 너가 할 일은 복수가 아니야. 정리야. 회사에 붙은 기생충을 떼어내는 거야.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야.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어. 아니, 해야 해. 거울 속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흰색 블라우스, 가장 격식 있는 옷을 꺼냈습니다. 주주총회 때나 중요한 미팅 때 입던 옷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똑바로 섰습니다. 좋아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는 어젯밤 정리해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횡령 증거, 배임 증거, 법인카드 내역, 3주 동안 모은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 더. 금고에서 꺼내온 종이 한 장. 한국대학병원 비뇨의학과,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은 이미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법원 주소를 찍었습니다. 목적지까지 약 45분 소요됩니다. 45분. 45분 뒤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뀔 때마다 법원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레드 립스틱을 바른 날카로운 눈매에 당당한 CEO의 얼굴. 3년 전 결혼식 날과 같은 립스틱. 하지만 완전히 다른 여자. 더 이상 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속지 않을 겁니다. 오늘 끝을 보겠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길. 아내가 아닌 대표로서 가는 길.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 창문마다 햇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구나. 3년의 결혼 생활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조정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오빠, 오늘 끝나면 어디 가서 밥 먹어요? 글쎄, 뭐 먹고 싶어? 스테이크. 오랜만에 비싼 거 먹자.
50억 들어오는 날인데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모퉁이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 성운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내연녀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있었고 시누이도 있었습니다. 총출동이네요. 4명 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떠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진짜 끝나는 거지?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이미 다 협의된 거예요.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성운이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가 50억 진짜 가져올까?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안 가져올 리가 있겠어. 약속 안 지키면 회사 엎어버리면 되지. 성운이 코웃음 쳤습니다. 어차피 지분 절반 권리는 있으니까. 돈이든 지분이든 어떻게든 받아내면 돼. 내연녀가 성운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오빠, 나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드디어 그 여자한테서 해방되는 거잖아. 오빠 이제 회사 대표 자리로 올라가는 거 확실하지? 그럼 두고 봐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데. 나도 참았어. 오빠 몰래 만나는 거 진짜 힘들었거든. 둘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퉁이를 돌아 나갔습니다. 어머. 내연녀가 저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왔네. 성운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비웃는 눈이었습니다. 왔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화장 진하게 했네. 무슨 특별한 날이야?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네, 특별한 날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박성훈님, 이수정님, 들어오시죠. 저는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정실 안,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습니다. 성훈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양측 협의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상호 포기한다. 맞습니까? 성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잠깐요, 50억은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합의문에는 별도 금전 지급 조항이 없는데요. 성훈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50억은 별도로 드리기로 했잖아요. 조정 끝나고 바로 입금해 드릴 거예요. 성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하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난리를 쳤을 텐데. 합의문에 50억을 못 박아 넣겠다고 소리쳤을 텐데. 의외로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를 믿은 걸까요? 3년 동안 속이고 배신했으면서 정작 저는 믿은 걸까요? 아니면 본인과 시댁 식구들의 횡령 사실이 내심 찔려서였을까요? 너무 세게 나갔다가 제가 딴소리를 꺼낼까봐 조심한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합의문에 50억이 없다는 거예요. 조정위원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정 님도 동의하십니까? 저는 잠깐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평생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은 없었어요. 저를 본 게 아니라 제 돈을, 제 회사를 본 거였어요. 네,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명과 날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하고 도장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이 도장 하나로 끝납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쾅!
도장을 찍었습니다. 힘껏 종이가 흔들릴 정도로.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양측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와 이 사람은 남남입니다. 성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활짝 웃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남남이네.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성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50억 입금했어? 저는 성훈의 손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입금? 저는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입금 대신 더 확실한 걸 가져왔어요. 가방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성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야, 그거?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3주 동안 제가 뭘 했을 것 같아요?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웠습니다. 진짜 정사는 지금부터예요. 서류 뭉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성훈이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뭐야, 이게? 저는 봉투를 집어서 성훈의 가슴 앞으로 던졌습니다. 50억 대신 이걸 가져왔어요. 성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굳어졌습니다.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뭐야? 못 읽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민사소송장이에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 당신 여동생이 3년 동안 우리 회사에서 빼돌린 15억 원. 그거 반환 청구 소송장. 성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건 형사 고소장이에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조정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정위원도 직원도 성훈의 변호사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접수는 아까 끝냈어요. 오는 길에 들렀거든요. 저는 손목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지금쯤이면 담당 형사님이 오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미쳤어?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에 신우이와 내연녀도 따라왔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왜 소리를 질러? 시어머니가 성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성훈이 서류를 시어머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어머니. 얘가 우리를 고소했어요. 고소?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 고소? 너가 감히 시댁을 고소해?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미쳤구나. 완전히 미쳤어. 시어머니를 고소해. 남편을 고소해.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댁이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방금 도장 찍었잖아요. 이혼했어요. 이제 남남이에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제 그냥 남이에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그냥 남도 아니네요. 전과자 될 잡범들이에요. 뭐라고?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신우이가 달려와서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오빠, 이게 진짜야? 고소가 진짜야? 시끄러워. 성훈이 소리쳤습니다. 이수정, 너 이러면 안 돼. 이혼했으면 됐지. 왜 고소까지 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는 성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3년 동안 제 회사 돈 15억을 빼돌린 게 잘못 아니에요? 그건 유령 직원 만들어서 급여 가로챈 거.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한 거, 회사 자금으로 내연녀 아파트 계약금 낸 거, 다 증거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체 내역, 결제 기록, CCTV 캡처, 녹취록까지. 빠져나갈 구멍 없어요. 제가 상간소송으로 고소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세요. 성훈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뭐 어쩔 건데? 협박이야? 합의금 올려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합의 안 해요. 뭐? 합의 안 한다고요. 그냥 처벌받으세요. 교도소 가세요. 성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성훈이 주먹을 쥐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손 떼면 폭행죄 추가해요. CCTV 돌아가고 있고요. 성훈이 멈칫했습니다. 주먹을 떨면서도 차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이것도 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종이를 성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의 집 아기 아빠 될 뻔한 박성훈 씨, 이거 받으세요. 성훈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비뇨의학과 검사 결과지, 폐쇄성 무정자증, 자연 임신 불가능. 성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같이 난임 검사 받은 거 기억은 하세요? 글자 못 읽어요? 무정자증이래요. 당신 씨가 없대요. 저는 내연녀를 쳐다봤습니다. 내연녀가 움찔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이 불가능하대요. 저는 다시 성훈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뱃속에 애가 있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연녀를 쳐다봤습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수야. 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오, 오빠, 그게. 내연녀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한테 임신했다고 했잖아. 내 아이라고 했잖아. 그건. 근데 내가 무정자증이래. 그럼 너 뱃속의 애는 뭐야? 성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연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진정해. 이거 가짜야. 저 여자가 조작한 거야. 미쳤어? 성훈이 내연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나 속였어? 누구 애야? 말해. 내연녀가 악을 썼습니다. 손 놔. 나도 속았어. 오빠가 회사 주인이라며 50억 받는다며 이 빈털털이 사기꾼아. 뭐라고? 성훈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내연녀가 성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성훈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둘이 뒤엉켜서 바닥에 굴렀습니다. 너 이 사기꾼아. 너야말로 있는 척 폰만 잡더니 빈털터리가.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애들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조정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전부 움직이지 마. 경찰 4~5명이 조정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성훈 씨, 김말자 씨, 박민아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이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훈이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최지수 씨. 경찰이 내연녀를 쳐다봤습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동행 요청드립니다. 내연녀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저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동행해 주세요. 내연녀도 끌려갔습니다. 4명 전부 수갑을 찬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끌려가다 말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수정, 이수정, 저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너가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경찰이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아주머니. 나라고. 시어머니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고소 취하해. 합의해 줄게. 돈 다 갚을게. 응? 수정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응?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고 이용했던 사람. 빈 화분, 죽은 밥, 나가라는 말. 다 기억나요. 저는 바짓가랑이를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왜 내 어머니예요? 남보다도 못한 사람 취급하신 분 아닌가요? 이미 늦었어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3년 전에 사람 대접해줬으면 이렇게 안 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4명을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이 실장에게 전화했어요. 이 실장님, 인사총괄이사 박성훈, 감사 김말자, 재무팀장 박민아, 지금부로 잘라버리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실장님,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조정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끝났습니다. 3년 동안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게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정실에서 혼자서 실컷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회사 앞에 섰습니다. 참고운 제가 26에 시작해서 밤새 일하고 거절당하고 다시 일어서서 키운 회사. 3년 전 이 회사에 시댁 식구들을 들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키우면 더 좋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실수를 바로잡았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바로 잡아나갈 차례입니다. 저는 정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 경비원, 그리고 다른 층에서 내려온 직원들까지 로비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오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 3주 전에 내 연녀한테 커피 가져오라고 갑질당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때 당황하면서도 꿋꿋하게 버텼던 직원. 경비원 아저씨. 시어머니가 아침마다 트집 잡아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던 분이었습니다.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대표님, 뉴스 봤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희 진짜 속 시원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대표님.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겠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도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로비에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이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이 실장 옆에 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이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이 실장도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3주 동안 함께 준비하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낸 사람.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편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실장도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대표이사실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오가는 사람들. 3년 전에도 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가족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혼자입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창가에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새로 들여놓은 화분이었습니다. 작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바라봤습니다. 빈 화분. 3년 전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씨가 없는 여자. 대를 끊을 여자. 빈 화분.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빈 화분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씨가 없는 건 그쪽이었습니다. 저를 탓하고 무시하고 내쫓으려 했던 그 사람들. 정작 비어있던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빈 화분이 아니었어요. 다만 썩은 뿌리가 얹혀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 썩은 뿌리를 뽑아냈습니다. 저는 화분의 꽃잎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제 참고우는 다시 진짜 꽃을 피울 겁니다. 저도요. 저는 돌아서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밀린 업무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좋았습니다. 제가 세운 회사에서 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저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저녁 무렵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퇴근한 직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당당한 소리였습니다. 3년 전 결혼하면서 잃어버렸던 소리.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비위 맞추느라, 좋은 며느리 되려고 애쓰느라 잊고 있었던 소리. 이제 다시 들립니다. 제 발소리가. 저는 정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바깥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당당하게 앞으로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눈 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빈 화분 같은 말 다시는 듣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 두세요. 우리네 사연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